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심 절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심의 의의와 구조, 대상, 재심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화면이 작아졌네요. 재심 개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심의 관할과 청구인데요. 재심의 청구는 원 판결의 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하게 되면 1심 판결, 원판결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재심 청구는 검사가 할 수도 있고, 또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할 수도 있고,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으며,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서 재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판결이 2013호 739 결정이 되겠습니다. 재심 청구 절차는 재심 청구를 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이미 사망했으면 위에서 본 것처럼 배우자나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할 수 있는데, 재심 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상태에서 재심 청구 절차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해서 보면,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법원에게 재심 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 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가 있고요. 재심 청구에 대해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면 족하는 것이고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다만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게 되고요.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역시 결정으로 기각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이유로 계속 재심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한편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할 때에는 집행 중인 형의 집행도 정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편 420조 제7호의 사유, 위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420조 7호의 사유, 즉 원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에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에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말하는 거죠. 그 경우에 재심 청구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유죄 청구를 할 수 없게 한 것이죠. 이 경우에는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이 되겠습니다.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로 제한된다. 계속해서 검사 이외의자가 재심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요. 이에 따른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선임의 효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래 2008모 77 결정을 보시면요. 판시사항 1에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형사소송법 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유사한 같은 취지의 판례를 본 적이 있죠. 또한 형사소송법상 재심 절차는 재심 개시 절차와 재심 심판 절차 2단계 구조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고, 나아가 재심 사유가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는 사실관계 하에서 그런 법리를 설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2001도 1239호 판결은요. 한 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에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법원이 어디까지 심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법리에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줄친 부분을 읽어보면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유사하죠. 그렇지만 비상구제 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가 없게 되고요.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 유죄를 다시 그 당시에 했던 유죄를 파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재심 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부 상소에서 공부한 바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뿐 실제로는 양형 심리에 왜냐하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한편 양가로 9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심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 또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 또 재심 개시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재심 개시 결정이 된 경우 항소 기각의 확정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 항소 법원이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430조 1항 청구의 경합과 청구 기각 결정 등의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를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래 결정을 읽고 아래 2002모 344호 결정이죠. 제1심 법원이 재심 관할 법원인 항소심 법원으로 재심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재심 관할 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심 관할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어차피 항소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심판하면 되겠죠. 자, 판시상을 보시면요. 재심 청구가 재심 관할 법원인 항소 법원에 되어야 되는데 1심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심 해소를 부적법하다여 각할 것이 아니고 재심 관할 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이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했고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재심 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되면 그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 관할 법원인 항소심 법원이었다면 그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367조를 유추 적용해서 관할권이 없는 제1심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 관할 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기 이송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67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취지의 판례가 되겠고요. 그와 같은 재심 개시 절차를 통해서 재심 심판 절차가 열리게 되면 즉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심급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436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436조의 경우라는 것은 항소 기각의 확정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재심 판결을 한 때 항소 법원이 결정으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때라든지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 판결 한때라면 상고법원이 결정으로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재심 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나면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심급에 따라서 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경합범의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재심 개시 결정을 하고 심판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했는데요. 위에 판례에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판례 소개를 하면 한 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사실에 관하여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 경우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에 따라서 종전의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고 양형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96도 477 판결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판시사항 2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 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나에만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앞서 공부한 판례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서 판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나오는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 중 일부 범죄 사실에만 재심 청구가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는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여전히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 판결이 선고되고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서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졌으나 재심 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도 15,782호 판결의 판시사항 1의 뒷부분을 보시면 헌법상 이러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라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시사항 2.1도 한번 2.1을 읽어보면요. 앞에 설명했던 판례 소개할 때 나온 것과 마찬가지 얘기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그렇다는 얘기죠.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면서요. 아래 2018도 269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재심 심판 절차에서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 요지의 다수 의견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재심 대상 사건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판례의 결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수년 내에 재심에 대한 여러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선고됐는데요. 다음에 보려고 하는 2018도 2698호 전원합의체 판결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앞에 나온 선행범죄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격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고 해서 재심 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게 되면 지나치게 처벌을 못하게 되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주된 이유로 해서 그 경우에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고요.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는 이유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은 역시 그런 경우에는 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판례이지요. 즉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사후적 경합범 또는 37조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수 의견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행범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심의 대상이 됐는데요. 를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격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이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고 하고요.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격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 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재심 심판 절차에서 선행범죄, 즉 재심 대상 판결의 공소 사실에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후 이를 재심 대상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 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한 재심 심판 절차에서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만으로는 재심 대상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재심 대상 판결은 확정 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재심 대상 판결을 전후해서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 대상 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 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재심 판결 선고 시까지 재심 대상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그렇죠? 재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동시에 심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재심 대상 판결 전에 확정 전에 범하여진 후행범죄에 대해서 형법 37조 후단에서 말하는 후단 경합범 내지는 사업적 경합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 사후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수 의견이고 두 분의 대법관은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재심 판결 이런 재심 심판 절차를 거쳐서 재심 판결이 내려지면 일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상소가 허용이 되고요.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이 아니라 재심 판결을 할 당시의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판결 법원이 작성한 공판조서의 증거 능력은 311조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기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로 보는 것이 유력한 견해가 되겠습니다. 아래 7.6도 3203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소송 절차 진행 중에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요.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의하면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돼서 이에 대한 재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심 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공소 취소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재심 절차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심 심판 절차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판결이 2014도 2946호 판결인데요. 이 사건은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 재심 사건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판시상 1에서 보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1.1항에 보시면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 대상 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치 복심구조, 항소심에서 얘기했던 복심구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재심 대상 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 사건에서는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심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취사와 이에 근거한 사실 인정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으로서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유서 대필 재심 사건은 90년대에 아주 중요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해 주어서 공소외인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서 결국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그런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1982년도에 고지된 82511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재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전심재판 관여라는 부분에서 재심 대상이 되는 판결에 관여했던 것이 다시 재심 심판 절차에 관여하면 전심 재판에 관여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고요. 그에 대해서 판상 1.1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심 청구 사건에 있어서 재심 대상이 되는 사건은 그와 같은 재척, 기피 원인이 되는 전심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불복 신청을 한 당해 사건의 전심을 말하는 것이지 재심 절차에는 그러한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39조에서는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익재심이니까요.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재심 절차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편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하게 되면 그 무죄 판결을 한 것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해서 역시 무죄 판결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비상구제 절차 중에 재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법령 위반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두 번째 비상구제 절차로서 비상상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상고의 의의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할 때 대법원에 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재심과 같고요. 다만 법령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오인을 구제하기 위한 또 재심과 차이점이 있게 되겠지요. 자, 아래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380조에 따라서 상고 기각 결정을 했는데 그 상고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441조의 비상상고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왜 상고 기각이 되었는지 판례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6254 판결인데요. 피고인이 소외죄로 소외한 사실, 방화, 실화 등이 되겠죠. 그런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까지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유죄 1심 판결이 또 상고기각 결정이 되면서 유지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고기각 결정이 5월 24일 날 내려졌는데 그 전인 5월 15일 날 특별사면, 실화죄에 대해서 특별사면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반 사면인지 특별사면인지 일반 사면이겠죠. 전체 죄에 대해서 하니까요. 그렇다면 상고기각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법령에 위반해서 상고기각이 되었다고 해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고기각 결정도 법령에 위반하면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비상상고는 판결의 법령 위반과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상상고라는 것은 아까 의의에서도 본 바와 같이 법령 체계의 통일이라는 법률적 이익을 유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피고인의 구제는 부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단순한 사실오인이 아니라 사실오인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법령 위반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비상상고의 이유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적극설과 또 소극설과 절충설의 입장이 있는데요.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아래 판례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가 있죠. 2004-5 판결인데요. 판시상 1.1의 가운데 부분 보시면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즉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않고 그 사실 그대로 실체법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 절차상 위법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법령의 적용의 전제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서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 해석의 법령 해석 적용을 통일한다는 비상상고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사망하였다는 거예요. 사망한 것을 간과하고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비상상고를 한 것은 이것은 그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령 해석 위반이라는 법령 위반이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서 결국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비상상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아래 판결에서는 형 면제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이 형면제 선고를 한 것이 비상상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형면제 직결 심판을 선고해서 심판이 확정이 됐는데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형면제 사유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어서 법령 위반이 있어서 형면제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비상상고가 어떤 경우에 되는지 역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검찰총장에 의해서 비상상고가 신청이 될 때에는 그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고요.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신청서에 의해서 진술하도록 공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건을 심리하려면 반드시 공판기를 열어서 심리를 해야 되고요. 대법원은 비상상고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법원의 관할이나 공소의 수리, 소송 절차에 관해서 사실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상고 판결은요.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이 되면 물론 판결로서 비상상고를 기각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기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구별에 따라서 판결을 파기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게 되죠.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하게 되고요. 원심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상고에서도 역시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형을 선고한 경우도 역시
비상 446조 1호 단서, 즉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한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원판결이 비상상고에 의해서 시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래 비상상고에 관한 판례 중에 2015 1 판결을 보시면 판결은 무엇이 문제됐냐면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가 있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으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판결 및 1심 판결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요. 그러한 사안의 요지에 비추어서 판시상 2에 보시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을 정해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해서 부착명령 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고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비상상고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은요, 1호 단행의 규정, 즉 피고인에게 불리해서 다시 판결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법령 해석의 통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비상상고의 이유가 되는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라는 범위를 놓고서 면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포함되느냐, 판결 절차도 포함되느냐, 소송 조건도 포함되느냐, 판결에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들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와 같은 견해 대립이 있다는 정도만 소개하는 것으로 비상상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재심과 비상상고에 대해서, 즉 비상구제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